비둘기떼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날아가더니 지붕 위에서 맴돌다가 떡갈나무 잎속의 둥지로 사라져버렸다. 의기양양한 시폰의 노래소리에 견딜 수 없이 괴로워진 미엔투스는 미즈드랄 호페크와 함께 운동장 반대편으로 갔다. 잠시 후 마침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음울한 얼굴로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내뱉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느냐고? 미즈드랄이 말을 받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야. 가장 상스러운 말들을 골라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사용하는 거지. 3글자로 된 그 상스러운 말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무기야. 우리 건달들의 무기라고. 또 미엔투스가 말했다.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때까지 또 그런 말을 사용하자고? 영원히 그 말을 되풀이하자고? 저 애들이 자기들 노래를 부른다고 우리도 그런 노래를 영원히 불러대자는 말이야? 미엔투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팔을 벌리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평선에는 가볍고 창백한 차갑고 냉소적인 하늘이 보였고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떡갈나무는 등을 돌려버리는 것 같았다. 교문 가까이 있던 늙은 수인은 콧수염 속으로 웃음이 번지더니 이내 가버렸다. 농장의 하인이 미엔투스가 웅얼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머슴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똑똑한 멍청이 짓을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래놓곤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어졌다. 이 떠도는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이제 그만해. 청년이고 건달이고 다 싫어. 지겨워. 친구들이 그를 붙잡았다. 미엔투스 왜 이래? 네가 대장이잖아. 네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친구들에게 팔을 붙잡힌 미엔투스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고통스러운 목소리였다. 너무 추해. 미즈드랄과 호페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가 치민 미즈드랄이 철사를 잡더니 담장의 구멍 속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쑤셔 넣었다. 어머니 하나가 눈을 찔렸다. 그는 곧 철사를 던져버렸고 눈이 찔린 어머니는 신음소리를 냈다. 마침내 호페크가 머뭇거리면서 물었다. 어떻게 할까, 미엔투스? 미엔투스는 다시 침착해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싸워야 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싸워야 해. 브라보! 아이들이 외쳤다. 우린 바로 너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엔투스로 돌아왔어. 하지만 무리의 대장은 손짓으로 환멸감을 드러냈다. 아, 너희들의 이런 감탄은 정말... 그런 시폰의 노래나 마찬가지야. 싸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해. 싸운다. 하지만 싸울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봐. 만약 우리가 시폰을 때려 눕힌다고 해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결국 우리는 그를 순교자로 만드는 게 돼. 그러면 박해당한 그의 불굴의 순진함이 또 우리를 얼마나 짓누르게 되는지.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저들은 또 놀라운 영웅주의를 내세울 테고 결국 끝이 나지 않을 거야. 뭘 해도 소용이 없어. 욕설을 퍼붓고 때리고 아무리 상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꼬투리를 줄 뿐이야. 그가 부르짖는 청년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저자는 거기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에 휩싸인 이상한 억양이 되살아났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방법이 있지. 좀 더 효과적인. 시폰이 영원히 노래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는데?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친구들이 물었다. 너희들 말이야. 시폰은 동정을 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야. 시폰을 잡아서 묶어놓는 거지. 그래, 귀로 쑤시고 들어갈 수 있어. 묶어놓고서 우리가 강제로 동정을 떼버리는 거야. 자기 엄마도 알아볼 수 없게 되도록 말이지. 돌이킬 수 없이 타락시켜야 해. 저 천사를 영원히 타락시켜야 한다고. 자, 군말 필요 없어. 가서 끈을 찾아와. 이 음모를 들으며 나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핌코가 학교 현관에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 피루코프스키 원장을 만나러 가자고 손짓을 했다. 비둘기들이 다시 나타나서 날갯짓을 하면서 담장 위에 앉았다. 그 뒤에는 여전히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나는 열에 들떠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알리고 하소연할지를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나가는 길에 침바지가 보일 때마다 빔코는 침을 뱉으면서 나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침을 뱉으면서 교장실 앞에까지 갔다. 거구인 피우르코프스키 교장 선생은 앉은 채로 침착하고 강하게 하지만 친절하게 우리를 맞았다. 교장 선생은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내 볼을 꼬집으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다. 내 턱을 잡았고 나는 싫은 내색을 못하고 몸을 숙였다. 그가 내 머리 위로 핌코에게 나지막하게 말했다. 귀여운 얼간이, 우리 귀여운 얼간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새 학생을 데려오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작아지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린 지금보다 10배는 커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얼간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보살핌으로 인위적으로 작아지고 유아기로 돌아간 어른들은 원래 어린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성원이 된답니다. 얼간이. 학생들이 없다면 학교도 없고 학교가 없다면 삶도 없지요. 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분명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답니다. 우리 교수법은 비길 데 없이 훌륭한 머저리들을 만들어내고 이 점에서 우리는 교사진도 외모에 아주 신경을 써서 선택했습니다. 한번 보시렵니까? 그럽시다. 핌코가 대답했다. 몸이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요. 교장은 교무실로 연결되는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안을 쳐다보았고 나도 그들과 같이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무서웠다. 그 큰 방 안에는 교사들이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크루아상을 먹고 있었다. 정말 그토록 초라한 모습의 늙은이들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은 소리를 내며 차를 들이키고 있었다. 한 사람은 빵을 꼭꼭 씹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우물우물 씹고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개걸스럽게 삼키고 있었고 네 번째 사람은 꿀꺽거리며 삼키고 있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슬픈 얼굴에 대머리였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담당하는 여선생은 손수건 끝으로 눈곱을 닦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교장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다. 학생을 가르칠 이 교사진은 아주 정성 들여 선발했고 정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하고 불쾌한 사람들입니다. 보기 좋은 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교육적인 교사가 있을 뿐이지요. 때로 젊은 선생을 고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면 적어도 한 가지 혐오스러운 특징은 가지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행하게도 역사 선생은 지금 한창 젊은 나이고 처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잘 보십시오. 사팔뜨기입니다. 그렇군요. 핌코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프랑스어 선생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말을 더듬고 눈에 염증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댑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래요. 미처 못 봤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사근사근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해도 저 여선생하고 얘기하다 보면 1분 동안에도 2번은 하품을 하게 되는 걸요. 잘 됐군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고 경험이 많아야 하며 잘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있겠죠. 바르샤바에서 제일 확실한 머리들입니다. 저들 중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생각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바로 그 문제의 생각을 쫓아버리거나 그 생각을 한 사람을 쫓아버리죠. 공격성이 눈꼽만큼도 없는 멍청이들입니다. 그저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만 가르치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이란 하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얼간이. 핌코가 말했다. 우리 유조가 제대로 걸렸군요. 성격이 좋은 선생이 최악입니다. 특히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성질이 더러운 선생님들만이 학생에게 바람직한 미성숙 혹은 무능력, 삶에 대한 무지를 주입시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우리 같은 훌륭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명을 타고난 교육자들에게 붙들려 있게 할 수 있지요. 적절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 힘을 빌려야 이 세계가 다시 유년기로 빠지게 할 수 있답니다.
피르코프스키 교장이 핌코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머저리. 하지만 그렇게 크게 말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이때 교사 하나가 다른 교사를 향해 돌아앉으면서 물었다. 이봐, 동료씨. 뭐 새로운 거 있나? 새로운 거? 다른 교사가 대답했다. 그게 내렸지. 그게 내렸어? 첫 번째 교사가 물었다. 올랐다는 뜻이야? 올랐어? 두 번째 교사가 말했다. 그래도 조금 내렸을 테지. 브리오시 빵 값은 도대체 내리질 않는군. 두 번째 교사가 먹다 남은 빵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웅얼거렸다. 언제든 충분히 허약해서 빈혈 상태가 있게 하려고 식이요법을 시키고 있거든요. 피르코프스키 교장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허약해져야만 사춘기의 여드름이 피어나니까요. 그때 열린 문틈으로 교장이 아주 기품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서예 선생이 허둥지둥 차를 삼키고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장학사다. 그 소리에 모든 교사들이 벌벌 떨면서 일어섰고 자고새들처럼 서로 부둥켜 안았다. 교장은 그들이 더 이상 겁에 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슬며시 문을 닫았고 그때 핌코가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위험 있게 말했다. 자, 유조. 이제 수업에 가야지. 수업 시작하겠다. 그동안 나는 네가 머무를 하숙집을 찾아보도록 하마. 수업이 끝나면 다시 와서 너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